시골에 사는 한 사람이 목수를 고용해 집을 짓는데 목수의 기술이 너무나 능숙하여 조금도 실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인이 목수를 칭찬하니 목수는 자기 능력을 과시하며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저 기둥이 들보에 올라가서 돌아다니며 일을 하는 동안 일을 다 마칠 때까지 한 번도 도끼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소. 여기 바닥에 넓적한 돌을 쭉 깔아놓고 내가 도끼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으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 자신이 있으니 그것을 시험하여 내기를 하면 얼마든지 받아주겠소. 이와 같이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주인이 이보게 목수, 만약에 실수하여 도끼를 떨어뜨리면 그 비싼 연장이 못 쓰게 될 테니 쓸데없는 자만심은 버리는 것이 좋소. 사람의 실수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지 하고 타일렀다. 그러나 주인의 말에 화가 난 목수는 이렇게 언성을 높였다. 여보, 주인장, 만약에 내가 실수하여 도끼를 떨어뜨리면 나는 한평생 이 집 종이 되고 내가 집을 다 지을 때까지 한 번도 도끼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당신 아내를 나에게 주기로 내기합시다. 어때요? 내기를 하시겠소? 이 말에 주인도 오기가 나서 그렇게 하라고 승낙했다. 그 후 집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가는데 목수는 자신만만하게 일을 하며 정말 한 번도 도끼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없었다. 그러자 주인은 걱정이 되어 아내에게 그 사정을 얘기하고 슬퍼하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이었다. 얘기를 들은 부인은 깔깔대고 웃으면서 여보, 참 당신도 누가 그런 쓸데없는 내기를 하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같이 힘없는 남자 대신 건장하고 힘있어 보이는 저 목수를 새 남편으로 얻으면 큰 복이네요. 새로운 기분에 또 힘차게 잘해줄 거고 벌써부터 흥분되네요. 하며 기쁜 듯이 웃고 약을 올렸다. 이후로 남편은 부인이 무정하게 생각되어 날마다 잠도 못 자고 몸이 쇠약해져 누워 끙끙 앓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누워 공연히 걱정만 하지 말고 보기 싫으니 2, 3일 동안만 친척 집에 가서 있다가 오시오. 이와 같이 부인은 일부러 남편을 구박해 멀리 보내놓았다. 그리고 나서 부인은 얼굴에 화장을 곱게 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목수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갔다. 이때 목수는 지붕에 올라가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다. 곧 부인은 목수가 올라가 일하고 있는 지붕 아래에 가서 땅바닥에 반드시 누워 위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여보, 내가 당신 아내가 되면 당신 기분이 어떻겠소? 이 물음에 목수가 내려다보니 부인이 예쁘게 단장을 하고 고운 옷을 입고 반드시 누워 있는데 그 색정적인 자태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나야 정말 좋지요. 헌데 부인은 남편을 버리고 나에게로 오는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은지 구체적으로 말해보구려. 이때 부인이 슬그머니 앞가슴을 풀어헤치며 말했다. 예, 말하지요. 힘없는 남편을 진작 때내 버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내 소원이 이루어져 정말 좋습니다. 힘 좋은 당신을 따라가서 밤마다 즐기는 그 행복을 어찌 말로써 다 표현하겠어요? 어떤 때는 겉옷만 입고 당신을 맞이할 것이고 또 더러는 옷을 다 벗고 맨몸으로 당신 앞에서 즐겁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불 속에서는 이 몸을 불태워 받들어 드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신도 그 기분을 알만하지요? 이러한 부인의 말을 들으면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동안 목수는 얼굴이 달아오르고 다리 사이의 연장이 꿈틀대면서 팔에 힘이 빠져 그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끼자루가 손에서 벗어나 땅바닥에 깔아놓은 돌 위에 가서 떨어졌다. 이에 부인은 털털 털고 일어나 도끼를 집어들고 말했다. 당신은 내일부터 약속한 대로 우리 집 종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나서 부인은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당신이 뒤에 또 이런 내기를 하면 내 정말 힘센 남편을 따라갈 테니 조심해요. 라고 말하며 웃으면서 도끼를 남편에게 건네주었다. 이후로 남편은 부인을 상전처럼 받들면서 살았고 목수는 약속한 대로 종이 되었다. 이 얘기를 들은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크게 웃었다. 그렇다. 명철한 부인은 나라도 기울게 한다고 전해오고 있지 않은가. 미인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도 오히려 여유가 있다는데 하물며 한 남자를 망하게 하는 것쯤이야
이 부인도 어리석은 두 남자를 손안에 쥐고 놀았도다. 상공 김아무개는 젊었을 적 친한 친구 서너 명과 한양 인근 백년봉 아래 영월함에서 책을 읽었다. 하루는 친구들이 사정이 생겨 다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김공 혼자 깊은 밤 촛불을 밝히고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그때 호련, 여인의 곡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원망하는 듯 호소하는 듯 했는데 영월함 뒤편에서 들리기 시작해 점점 가까워지더니 창밖에서 멈추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김공은 단정히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물었다. 귀신이냐, 사람이냐? 여인이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대답했다. 귀신이랍니다. 김공이 물었다. 저승과 이승이 다른데 어찌 감히 넘나드느냐? 여인이 말했다. 제게 풀어야 할 전생의 원한이 있사온데 공이 아니시면 그것을 풀어줄 수가 없사옵니다. 이 원통함을 호소하려고 이렇게 찾아왔나이다. 김공이 문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공중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면서 이런 말이 들려왔다. 제가 모습을 드러내면 공이 놀라실까 걱정됩니다. 공이 말했다. 일단 모습을 드러내보거라. 말이 끝나자 젊은 여인이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피를 흘리며 앞에 섰다. 김공이 말했다. 무슨 원통함을 호소하려는 것이냐? 저는 조정관원의 딸이옵니다. 아무개의 집으로 시집 갔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남편이 음탕한 여자에게 유혹되어 저를 욕하고 때렸습니다. 마침내 남편은 음탕한 여자의 참소를 믿고 제가 음탕한 행실을 했다 하며 한밤중에 저를 칼로 찔러 영월함 절벽 사이에 버렸습니다. 아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어 남편은 제 부모님에게 제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속였습니다. 제가 비명 행사한 것도 정말 억울하지만 불결한 이름을 얻었으니 천고의 저승에서도 원통함을 씻기가 어렵나이다. 김공이 물었다. 원통한 혼이 측은하기는 하지만 일개서생인 내가 어떻게 그걸 풀어줄 수 있겠소? 여인이 말했다. 공께서는 모년에 반드시 등과하실 것이고 모년에는 아무벼슬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모년에는 형조 참의가 되실 거고요. 형조는 형벌과 옥사를 관장하는 곳이니 어찌 재원통함을 푸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러고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김공이 다음 날 아침 몰래 절벽 사이를 살펴보니 과연 한 여인의 시신이 버려져 있었는데 어젯밤에 본 그 여인이었다. 아직도 선혈이 흥건해 방금 죽은 사람 같았다. 김공은 돌아와 계속 책을 읽으면서 그 일은 비밀로 하고 발설하지 않았다. 그 뒤 김공은 과연 등과의 여러 벼슬을 거쳐 형조참의에 이르렀다. 김공은 원통한 여인의 호소를 기억하고 즉시 관하로 가서 자리를 만들고 그 남편을 잡아와 신문했다. 너는 영월함에서 원통하게 죽은 사람을 알고 있으렸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함께 영월함으로 가서 시신을 검시하니 남편은 말문이 막혀 즉시 자백했다. 원통한 여인의 부모를 불러 시신을 매장하게 하고 남편은 사형에 처했다. 그날 밤 김공은 다시 영월함으로 가서 촛불을 켜놓고 혼자 앉아 있었다. 여인이 창밖에서 흐느끼며 감사를 드렸다. 여인은 머리를 단정히 쪽지고 옷도 말끔했으니 이전의 용모가 아니었다. 김공이 그녀를 앞으로 오게 하여 자기 앞날에 대해 다시 물으니 여인이 말해주었다. 공께서는 모년에 모관직을 얻을 것이고 모시에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위는 대관에 이를 텐데 모년의 나라를 위해 힘쓰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름다운 이름이 무궁할 것입니다. 자손도 크게 번성합니다. 그러고는 작별 인사를 올리고 떠났다. 김공은 묵묵히 그걸 기억해두었는데 과연 부절이 합쳐지는 것처럼 그대로 되었다. 김공은 모년에 나란 일을 하다 죽어서 영원히 아름다운 이름을 드리웠다 한다.
한양 북부에 제1가는 명창, 가지가 있었는데 자는 가습이었다. 거문고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가 절묘했고 농짓거리도 잘하였다. 그래서 아름다운 생김새가 출중할 뿐만 아니라 벼슬아치들과 명관들이 기생을 대동하고 연술자리에 가지가 없으면 몹시 쓸쓸하였다. 하루는 길에서 오작인을 보았는데 떨어진 옷에 떼낀 얼굴로 사람 시체를 메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가지가 얼굴을 가리고 외면하면서 말하였다. 한양 여자 중에 저 종놈의 아내가 될 자가 있을까? 오작이는 이 말을 듣고 분노를 품었다. 오작이는 친한 친구를 찾아가 가지를 보복할 대책을 논의하였다. 친구는 중국인 증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며 말해주고 방법을 알려주었다. 남경의 어떤 한 거지가 떨어진 옷에 쑥대머리를 하고 두건 뒤에 은 5냥을 꽂고서 이름난 기생집에 들어가 숙박할 것을 구하니 기녀가 크게 노하여 몽둥이를 들고 나와 때렸다. 거지는 문을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데 기녀가 두건 뒤에 꽂힌 은을 보고는 손을 들어 부르더니 말했다. 이리 오시오. 거지는 앞면에서 보면 좋지 않은데 뒷면에서 보면 좋구려. 그러고는 함께 자자고 요구하여 은을 취하고는 보냈다. 그 후 오작이는 친구에게 좋은 의관을 빌려 입고 많은 재물을 빌려 가지를 찾아왔는데 가지는 사실을 모르고 내댓 밤을 동침해 주었다. 오작이는 마침내 푸른색 보자기에 싼 한 꾸러미를 들여놓고 떠났다. 가지는 무척 기뻐하며 그것을 열어보니 죽은 아기의 시체인 것이었다. 가지는 크게 놀라 그가 그 오작인인 걸 알고 그 자리에서 거의 기절할 뻔하였다. 그리고는 오작인의 입에서 말이 나올까 두려워 그녀가 받았던 재물을 모두 돌려주고 관계를 끊었다. 기녀가 몸을 가볍게 여기고 재물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천하가 똑같으니 탄식할 만하도다. 때는 선조시대. 바로 이 시대는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치러 고통이 아주 심한 시기였다. 네가 내 죄를 인정한다니 두 말은 않겠지만 그 죄가 작지 않으니 차명을 면치 못하리라. 이여송 장군이 관료의 비리를 발견하고 화가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다. 요동도통 때문으로 그는 고개를 못 들고 눈물만 흘렸다. 비록 외놈과 싸우는 전쟁이 끝났으나 군량미를 사사로이 전용했으니 죽음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니 요동도통은 마음을 비우고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동도통의 세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차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아버지를 구하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은 궁리에 궁리를 거듭해보았지만 좀처럼 묘책이 떠오르지 않아 멍하니 앉아있는데 문득 막내가 말했다. 형님, 일전에 들으니 장군께서 조선에서 온 젊은 역관을 무척 신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역관을 찾아가 장군에게 잘 말해달라고 부탁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하여 삼형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역관을 찾아갔다. 조선인 김역관은 이여송이 임진왜란 때 명의 원군을 이끌고 왔을 때 나라에서 파견한 여러 통역관 중 한 사람이었다. 김역관은 인물도 훤한 데다 통역은 물론 여러 방면에 재주가 뛰어난 젊은이였다. 이런 김역관이 마음에 들었던 이여송은 그를 자주 부르며 친히 대하더니 명나라에 돌아올 때 데리고 왔다. 조선인이지만 그만큼 신임을 해선데 이를 안 요동도통의 아들 삼형제가 다짜고짜 김역관에게 매달리자 김역관은 난처했다. 그러나 아버지를 살리고자 애쓰는 아들들을 보니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나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 장군이 하시는 일을 맡겠습니까마는 언제 기회를 보아 말씀드려보지요. 김역관은 그렇게 말하고 아들들을 돌려보냈다. 며칠 후 그는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여송 장군은 김역관이 자신에게 처음 부탁하는 것이라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마침내 승낙했다. 요동도통이 무사히 풀려나자 그의 아들 삼형제는 금은보화를 챙겨 들고 김역관을 찾아갔다. 고맙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신 은혜. 어찌 이것으로 다 갚겠습니까마는
저희의 작은 정성이오니 받아주십시오.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당신들의 효성이 지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어찌 저희가 그냥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싫으시면 대인께서 벼슬을 하실 수 있도록 추천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삼형제는 김역관이 선물을 거절하자 다른 제의를 했다. 아니 될 말입니다. 전 엄연히 조선인입니다. 곧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 벼슬이라니 당치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부디 대인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삼형제는 김역관에게 엎드려 말했다. 허허, 거참, 정 그러시다면 내 소원이 천하의 제일 가는 미인을 보는 것이니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소? 김역관은 별 생각 없이 농담처럼 말했다. 그러나 삼형제는 그것을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며칠 후 삼형제가 다시 김역관을 찾아왔다. 오늘 공사가 없으시면 저희가 대인을 모실까 합니다. 마침 일을 끝내고 오는 길이니 달리 할 일은 없습니다. 한데 무슨 김역관은 의아해서 물었다. 그거 잘 되었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지요. 삼형제는 김역관이 대답할 겨를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역관은 삼형제의 손에 이끌리다시피 그들의 집으로 함께 갔다. 삼형제들이 나간 뒤 화려한 옷차림의 미인들이 주안상을 들고 들어왔다. 김역관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미인들은 김역관 곁에 앉아 안마도 해주고 술도 따라주며 시중을 들었다. 그러나 김역관은 차마 술잔도 들지 못하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 이러다 잘못하여 실수하면 큰일이지. 김역관은 그만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김역관이 방을 나가려는데 삼형제가 다시 들어왔다. 아니, 어디를 가십니까? 삼형제가 놀라 물었다. 예, 이만 가볼까 해서. 김역관은 더듬거리며 말을 맺지 못했다. 아니 될 말씀입니다. 천하제일의 미녀를 보셔야지요. 이제 곧 올 것이니 자리에 앉으시지요. 삼형제는 김역관의 팔을 이끌고 자리에 앉혔다. 이윽고 문이 열리더니 조금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미희들이 들어왔다. 김역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특히 미희들 가운데 서 있는 여인은 정녕 천하절색이었다. 저 여인이 진정 사람이란 말인가? 한 차례 연애가 끝난 뒤 삼형제는 다른 여인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고 그 여인만 남도록 했다. 이 여인이야말로 천하절색이지요. 부디 이 여인과 좋은 인연을 맺으십시오. 삼형제는 공손히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니, 아닙니다. 전 미인을 한번 보고자 했을 뿐인데 그런 뜻이. 김역관은 당황하여 삼형제를 잡으며 말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 여인을 모시고 오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운남국의 공주이십니다. 일전에 운남국의 원수를 저희가 갚아준 적이 있어 이렇게 귀하신 분을 어렵게나마 모시고 올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다. 공주께서도 이곳까지 오시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신다면 오히려 공주를 욕보이는 것이 되며 저희 또한 운남국에 얼굴을 들 수 없게 됩니다. 삼형제는 김역관에게 부디 자신들의 성의를 뿌리치지 말라고 간곡히 청했다. 앞으로 이런 미인을 보는 것은 물론이요. 얻기는 더욱 힘들 것이옵니다. 부디 오늘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고 받아주십시오. 김역관은 살며시 운남국의 공주를 바라보았다. 삼형제의 말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대로 간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결국 김역관은 운남국의 공주와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삼형제 중 맏아들이 김역관에게 말했다. 이참에 공주와 백년가약을 맺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말씀은 감사하오나 조선의 국법이 지엄한지라 남의 나라의 공주를 함부로 아내로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저로서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역관은 허심탄회하게 국법까지 들춰가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녕 안타까웠다. 나중에 조국인 조선으로 돌아간다 해도 지난밤 같이 보낸 운남국의 공주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그도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차피 선생님께서는 명조 양국의 일로 이곳에 자주 드나들 것이니
아예 이곳에 집을 마련해 공주를 지내게 하시고 이곳에 올 때마다 함께 지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살 집은 저희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김역관은 머리를 조아리다가 삼형제의 제의를 어렵게 받아들였다. 그 후 김역관은 조선과 명나라를 자주 오가며 명에 머물 때는 운남국의 공주와 함께 지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아예 부인을 두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김역관과 운남국 공주 사이에 많은 자식이 생겨나게 되었고 김역관은 결국 명나라에 귀화하여 행복한 삶을 꾸렸다.